아침 일찍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 하면은 우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우리 이주호 장관님이 저희 연구회 소속의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KDI를 비롯해서 26개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KDI 산업연구원, 무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등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개 1:1 대응관계를 가지고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참여정부 시기에 국가기능발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도대체 한국같이 수도권 집중이 이렇게 심한 극심한 나라에서 국가기능발전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도 했지만은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만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했던 기술도 대부분 일본이다 유럽에서 사용했던 산업화 초기 단계 기술을 가져와서 좀 쉽게 낮은 단계의 어떤 생산을 통해서 대량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도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이제 판단을 했고, 또 지역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중앙정부의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요소 투입형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속히 혁신 주도형 모델로 바꿔야 되고, 이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산학연 협동 체계가 필요하고, 산학연이 지역의 산업과 연결해서 곳곳에 클러스터 정책이 실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라든지 프랑스의 무슨 소피 앙티포리스라든지 이렇게 자생적으로 태동하는 단계부터 클러스터의 모든 혁신 클러스터의 모든 조건을 잘 가지고 탄생한 지역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국가산업단지가, 이게 이제 소위 발전국가 시대에 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 다 돼 있었는데 하필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는 건 대단히 저는 뛰어난 발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단지는 대대게 만들어 놓고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때 이걸 주로 생산 위주의 단순 생산 위주의 이렇게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그 시기에 그런 발상을 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은 연구개발 기능과 생산 기능을 분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빨리 우리가 시급하게 이 부분을 상호 보완되게 이렇게 하자고 해서 대덕연구단지 특구라는 제도를 만들고 연구기관이 산하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 전에 교육부에서는 이제 대학이 학교 기업이라는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창업이 일어나고 이 생산과 연결된 활동이 대덕에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신속히 이 연구개발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에 배치된 여러 대학들하고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고민을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초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대학이 바로 한국산업기술대학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모시고 안산에까지 가서 그때 윤 총장님, 최홍근 총장님, 그때 최홍근 총장님 책도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다고 해서 뭐 아주 그냥 스타가 된 분인데 우리가 산업기술대학을 방문하자 이렇게 가서 이제 다
다 설명 듣고 또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새 정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느 대학,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을 그렇게 해보자라 하고 아직 그까지 생각이 가기 전에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산업기술대학이 스스로 아마도 여기는 산업부가 그 대학을 설립했다는 것도 저는 자격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연구 따로 혹시 과기부에서는 안 오셨죠? 과기부의 발상은 전국에 이제 연구개발 작업을 뿌려서 어디든지 연구 열심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업부는 그렇지 않고 이게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이 바늘시아공단 이 전체 지역에 직접 대학이 좋은 장비를 이렇게 갖추어서 와서 그걸 실험하게 하고 경영 지도를 하고 또 하나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트러블 슈팅도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당시에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기대 모델이 좀 전국에 확산되도록 하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년 이제 그 지역혁신 박람회라는 거를 해서 전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실험 혁신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하고 상기대하고 그 인연이 그렇게 생겼고 늘 지금도 잘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에도 잘 이런 사업을 잘 해오셨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확산이 되어서 교육부가 전국에 이 권역 단위로 개별 대학이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하고 그걸 또 공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글로벌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분야에 뭐 연구자로서 또는 어떤 행정가로서 또 아까 제가 잠깐 들었더니 학생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모두가 이 주제에 다 아주 깊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거나 이 성과를 확산하거나 하는 여러 과정에서 오늘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거는 그냥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나갈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계속 그 아세안 그 국가에 출장을 해서 베트남이다 무슨 인도네시아다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면은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설명하려면 요소가 많아서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국은 두 가지 기적을 이룬 나라다. 경제 기적을 이루었고 또 정치 기적을 이루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한 70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이 두 가지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는 저는 제대로 된 형태로 이게 시장 경제를 해서 경제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해서 이 단계까지 온 나라는 뭐 조금 우리가 좀 세게 말하면은 한국만큼 도달한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대만이 있습니다만은 대만은 우리보다 지금 경제력도 지금 떨어져 있고 민주주의 수준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기적을 이루었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기에서 볼 때 한국의 현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가? 이게 미래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좌측에는 이제 이 국운을 일으키는 요인과 국운을 하강시키는 요인을 나눠 놓고 보면은 저는 좌측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하는데 큰 작용을 했고 또 지금 지금도 그 성취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된 요인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양쪽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작년에 2018년 출산율이 0.98이고 최근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3, 4분기 출산율이 0.8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은 4, 4분기가 남아 있는데 자녀 출산이 4, 4분기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그럼 1, 2, 3월,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7, 8 꽤 많으시네요. 꽤 많으시고, 4, 4분기가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0.8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0.7 얼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장기적으로 가장 무서운 변수가 출산율에 관한 건데, 저출산 고령화, 뭐 우리 고용 불안정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갈등이 뭐 요새 국회 지금 거의 전쟁, 어제도 무슨 뭐 전쟁터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 미세먼지 고통당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 1인당 CO2 배출량은 뭐 세계 7위라 그러고, 에너지 인텐시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에너지 그 인텐시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좌측의 이 힘들은 갈수록 쇠락할 수 있고, 오른쪽의 요인들이 더 이제 강해져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가라앉는 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고 외국인 만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이 둘 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혹시 이게 불이 나오는 게 없을까요, 이게? 지금 불이 안 나와. 좌측에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에 최고치에 도달했고, 지금은 다 감소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또 아동, 유소년 인구도 감소하고, 오로지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고령자들 인구죠. 이게 17년에 요게 이제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역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67년이 되면 요게 이제 이게 아마 작년인가 나왔는 이 예측이 나왔는데, 67년에 이게 이제 노령 인구가 다 생산 가능 인구를 다 능가한다는 것이고, 최근 이제 예측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50년쯤 후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하고 유소년 인구 102명인가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는데 대단히 심각하겠죠. 통계에 따르면 2028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총수가 최고치다. 그런데 이 유소년은 줄을 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평균 연령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성장률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고, 2100년이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추정인데 2100년에 1.2, 1.1 이거를 이제 적용하면은 1,8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대개 한 2천만 명 초반대를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또 다른 그 예측은 1,800만까지 내려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 신생아 학생 인구 문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가 매년 태어난 사람의 수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도에 제일 인구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1971년생이 있습니까? 그 해에 저 뒤에 있습니다. 저런 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02만 4천 명인가 태어났는데, 그 이래로 계속 지금 이렇게 하강세, 약간 들쭉날쭉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강세고요. 102만 명이 태어나던 해에 학교를 가는 사람하고 50만 명대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이 사람들이 유치원 갈 때부터 경쟁하고, 고등학교, 대학, 무슨 취업, 그 다음에 승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시점까지 누가 먼저 은퇴하냐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 기간에 걸쳐서 고생합니다. 근데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태어난 사람이 많고 하면은 경제가 번영할 수 있죠. 시장도 커지고 계속 집제도 계속 학교 늘려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중요한데 작년에 신생아가 32만 6천 명이 태어나고요. 사망자가 29만 4천 명쯤 태어났습니다. 올 연말에 이게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클로스돼 있고 역전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은 이런 인구 구조하에서 뭐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은 사망자 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통상의 장례식장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빈 모텔들의 장례식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거 예약하고 거기서 이제 뒷바라지하는 이런 그 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는 계속 무너지고 어제 어느 방송에 들어보니까 지금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련이 하고 나중에 전문의 갈 때 수학과 지원자가 없고 산부인과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병원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고 또 뭐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서서히 가라앉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에 관한 건데요. 여기 이제 지금 정원이 여기까지 지금 줄어들어 있고, 예전에는 뭐 52만 명까지 뭐 이렇게 53만까지 이렇게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줄었고요. 구조조정해 줄어들어 있고, 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은 이제 그 해에 대학 들어가는 사람 말고 재수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요게 이제 쭉 내려가는데, 요게 현재 통계를 보면 내년이 되면은 정원 아래로 49만에서 47만이니까 내년에 2만 명 정원이 이제 줄어드는, 입학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2,000명을 모집하는 대학이 10개? 그럼 10개 줄고 해마다 누적적으로 10개, 20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거의 뭐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교육부가 이 대학이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입학 정원을 줄인다고 무슨 대학 평가하고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잘못 운영되는 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설립자 뭐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제대로 단속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을 그럼 과연 그렇게 해서 다 문 닫게 만들면은 그게 상책인가? 저는 그거는 상책이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오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역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최근 통계가 올 11월 말에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은 50.01%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개 수도권 지역인데 우리 부산대학 김석수 교수님은 부산대에 계시니까 이런 그 지도를, 이런 그 통계를 보면 이제 가슴이 뜨끔하시겠죠. 이게 지금 지방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는 힘들어지니까. 그렇고 요거는 이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요게 2040년까지 했는데 요 다 인구 다 줄고요. 요 붉은 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전국이 이렇게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모여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그 지시를 할 텐데, 병사들을 쫙 뿌려놓고 집합해서 기준점을 정하고 좌우로 정렬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좌우로 밀집을 시키면은 쫙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좌우로 밀집 상태가 돼 가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특별히 걱정 없다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서 만든 물건을 어디다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되게 얼굴 보면 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주로 수도권 태생이 많으실 거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을 한테 물어보면은 그게가 다 지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잠깐 사회조사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거의 제 예상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나 두 분 다 지방에서 태어나셨다는 분 손으로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 일이지 우리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서로 손잡고 이제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길을 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수도권은 묶어놓고 지방은 그냥 자유롭게 하라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이 죽으면 결국 저는 수도권도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뭐 날고 뛰어도 수출 아무리 많이 해도 식량이 생산돼야 되고 좋은 공기가 제공돼야 되고 휴식처가 필요하고 여기에 시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집중이 지금 과도하다. 요것도 지금 중요한 자리. 요거는 제가 최근에 북방경제위원회에 권구훈 위원장 우리가 초청 강연을 들었더니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지표를 제시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쇼킹한 그 자료인데요. 요 자료는 뭐냐 하면은 분모에 우리하고 거래하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분모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우리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의 증가율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엑스포트 센시티비티라는 지표인데 이걸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글로벌로 글로벌이 최고로 나갈 때는 한 3배를 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은 5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경제 성장하면은 우리 수출이 3배, 5배 이렇게 늘던 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미중 갈등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만든 경제 시스템, 농업, 제조업 또 서비스 이쪽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권구훈 박사의 지금 그 제안은 이 제조업 위주의 이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안에 질적 개선해야 되겠죠. 뭐 스마트 팩토리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개척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다. 저는 우리 대학을 살리는 것도 저는 거기에 대학을 살리면 대학을 글로벌과 연결 살리면은 그게 우리의 고차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 대학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요거는 뭐 이미 발표된 요거는 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출이 지난 12개월 동안 계속 하강세 마이너스 전년 대비 다 마이너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실질 성장률이 계속 감소한다. 그래 계산해 보니까 리그레이션을 가지고 해보니까 매년 0.2%씩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평균. 오른쪽은 제가 아는 경제학자가 이 장기 전망을 했는데 2025년이 되면은 1.5%대로 가게 되고 2030년이 되면은 1% 이하. 이거는 각각 이제 가정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올해가 지금 2%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은 2.3% 예측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 장기 전망을 해보면은 곧 1.5%대, 곧 1%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필연적 법칙 같은 거죠. 경제 국민 소득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 모든 나라가 대개 1%에서 이제 2%대인데 미국처럼 막 우악스럽게 하면 2%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1.5%에 수렴하거나 일본 같은 나라 독일도 잘 나가다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0.몇 %더라 2%인가 일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 경제가 안 좋으면은 0.5%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돼 있고 대개 이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법칙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내적 동력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저는 핵심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이고 우리의 활동의 스코프를 얼마만큼 외부로 확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부의 이노베이션, 외적인 어떤 확장 이게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축사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익스팬딩하는 인구나 시장이나 모든 면에서 팽창하는 경제가 아니고 수축하는 경제, 수축하는 사회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그 미래를 여러분이 한번 점쳐보고 싶으면은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 미래를 점쳐야 되겠죠. 앞으로 어디 집을 살 건가 말 건가 다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은 석유 공급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쫙 실감 있게 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0.5에 이제 뭐 9 근처에 저는 연평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지난 분기에 0.88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 인구 추세가 그대로 가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에 무슨 일이 날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다 학자들이 그걸 외칩니다만은 요 최근에 이제 기재부가 좀 뭐 정신 차리고 무슨 뭐 인구 대책 한다고 합니다만은 기재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또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말로 지적합니다만은 이게 비상사태다라는 인식하에 어떤 그 전면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문사회 연구에서 이렇게 협동 연구를 통해서 출산율 현재 상태에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장기 비상시대와 같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책을 하나 올해 내년에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우 구체적인 특히 일본을 보면 좋고요. 일본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자. 그래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발전국가 시대를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국가라는 것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명치유신 이후의 국가 모델이기도 하고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발전 모델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그 일본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걸 지켜봤으니까 한국에 적용했는데 이거는 대체로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지시 통제하고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도 어떤 산업이 된다 안 된다고 산업도 선정하고 대기업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그런 이제 모델이죠. 아까 불씨라는 그 소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탁 와닿는 이야기는 혁신은 지시로는 안 된다. 혁신은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 경제가 지금 그 발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협력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협력과 창의가 결합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거처럼 지시형, 동원형으로는 안 되고 그럼 뭐냐? 제 판단은 포용국가로 가야 된다. 포용국가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는 이제 OECD의 포용성장에 대한 그 개념도 있고 그 전에 에스모글루, 로빈son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Why Nations Fail,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을 뒤집으면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는가? 왜 어떤 국가는 부흥하고 어떤 건 실패하는가? 이 책의 그 명제는 포용적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정치 제도는 군주제하고 다른 민주제, 또 포용적 경제제도는 노예제하고 다른 각자의 재산권, 자기 육체, 자기 어떤 그 신체의 노동에서 나오는 권리, 지적 재산,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부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제도에 있어서 포용적 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분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복지에 여기에 일반 그 가난한 사람들도 충분히 정부의 그런 그 제도적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하에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제도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나 국가의 제도나 또 국가의 정책에 이게 전면화되어야 된다라는 인식하에 포용국가. 그런데 포용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드니까 혁신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을 가지고 포용국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 발전국가하고 포용국가인데 두 개를 다 대비를 해서 발전국가의
에다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결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이를 붙였습니다. 코리아 트레지디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출산도 그게 그 중에 하나고 자살률이 높다는 거, 불행감이 높다는 거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포용 국가를 잘하는 나라들이 주로 노르딕 국가들이고 여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포용성과 혁신성을 결합해서 포용적 제도, 포용적 정책, 혁신 정책 이 결합이 돼서 다 잘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유연성, 노르딕 국가들은 플렉시큐리티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 국제 세계 경제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역량까지 높이는, 그래서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통해서 노르딕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 나라들이 경험한 그 원리를 찾아서 한국에 적용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포용국가의 위치를 우리 국내에는 뭐 발전국가냐 복종했는데 우리는 이 포용국가를 여기 위치해 있다 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잘 갖추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사회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국가를 우리가 포용 국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포용, 혁신, 평화 이 원리가 중요하다. 과거 프랑스 혁명 시대에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그 근대적 가치, 근대적 원리라 보고요. 그 토대 위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됐는데 지금은 포용, 혁신, 평화의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다. 이건 우리가 미래적인 가치고 미래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비전으로서는 이제 대내적으로는 혁신적 포용국가, 대외적으로는 세계를 포용하는 평화국가 또는 세계 포용국가 연합,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이 OECD의 분석인데요. 이거는 삶의 양적 지표의 질적 지표인데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양적 지표에 비해서도 이 질적 수준의 차이가 많고, 또 여기에 이 1분면에 이게 몇 분면이죠? 이 분면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계속 삶의 양에 관련되는 어떤 측면, 성장, 이걸 노래 부르고 장시간 노동, 요새 뭐 50여 년 가면 논란이 많은데 그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는 저는 앞으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 측면을 더 우선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혁신 역량을 키우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이리로 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비교 연구를 한 건데, X축에는 security, 삶의 안정성, 포용성에 관한 지표고요. 요거는 이제 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지표인데, 우리가 지금 이쯤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4분면이 다 다른데, 여기 있는 나라들은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서 포용성은 높였지만은 혁신에 있어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죠. 여기는 미국 같은 나라인데 혁신 능력은 좋으나 불평등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속 가능한데 여기인데, 이 나라들은 둘 다를 잘하고 있고 또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노르딕이든지 이런 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둘 다를 잘하는데 그 둘 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아주 강력한 자립심, 자립의지. 절대로 신세지지 않겠다. 내 능력 키워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자립의식이 대단히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웨덴, 핀란드 뭐 등등 이 나라들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출발점이 자립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자립심을 죽이는 방식이 되면 곤란하고, 자립심을 키우고 혁신 역량을 키우고 동시에 내가 어느 어려움이 생길 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같이 만드는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한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강 전략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는 나라가 전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고 수축되고 있는 이런 그 단계고 앞으로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인간, 시간, 공간의 이 확장이 필요하다. 인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인간의 능력 확대가 필요하죠.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인적 자본하고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본은 우리가 흔히 지식, 기술 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한자가 빠졌네요. 사회 자본은 사람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본래 소셜 캐피탈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 아니고 관계의 특성인데 어떤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많으면은 그 사회는 사회자본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때 저는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동시에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잘 키우면은 곳곳에 팀 지니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나라 전체로 이런 수많은 팀 지니어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바꾸고 사회의 어떤 그 조건을 바꾸어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힘이다. 그러면 교육을 많이 바꿔야 되겠죠. 미래의 대안으로서는 이 창의 협동 교육과 더불어서 멀티플라이어 리더십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로 멀티플라이 리더십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리더십인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지도할 때 직장에서 상관이 이 각각의 그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나 학생이나 그 자기 구성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면 멀티플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곱하기니까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지시형으로 이래라 저래라 매사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거나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고 야 그것밖에 못하냐? 수없이 흠을 잡아내고 지시하고 이런 그 가정이나 학교나 조직은 그는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라이 리더십 어떻게 하느냐면은 상대의 재능을 찾아주고 가능성을 찾아주고 잘한 것을 계속 격려하고 또 팀으로 일하도록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리더십이 그런 가정이 그런 학교가 그런 조직이 흥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 이 멀티플라이 리더십이 결합이 되면 우리가 못 해낼 게 없다.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능과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팀이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도의 단계에 도달하면은 이거는 수많은 깨달음을 주고 수많은 가르침을 서로가 주기 때문에 내 혼자 문 닫아 걸고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능 지성의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움직이는 팀이나 이 조직은 각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최고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빨리 도약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교육이 어떠한가, 우리의 팀이 어떠한가, 우리가 혹시 너무 고립적으로 경쟁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의사결정론은 under the given cond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데 되어 있는데 대개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그 현재 직면하는 문제이고요. 이것이 구속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연구하라, 미래를 예측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학에서 배우고 또 하면서 이걸 누가 가르친 교수가 없어요. 문제는 미래입니다, 미래. 이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빅데이터를 모으고 여기에 이제 AI 꼭 예측할 때 AI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기술이 빅데이터를 최대한 모으고 AI 기술을 접목하면 미래를 그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다양한 패턴과 규칙성, 이 레귤레리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정교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앞으로 전개될 이 미래를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훨씬 정확하게. 참고로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재부가 만든 회사인데 여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업 880만 개의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100만 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880만 개의 기업에 대해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아까 앞에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죠. 미래를 탐구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 공간인데요. 공간이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공간은 오늘도 수도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불경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적 범위에 우리가 구속받고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한반도 그 부속도서 이렇게 돼서 바깥에 대한 인식이 적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일국 경영이 아니라 다국 경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영토의 경계에 구속받지 않고 탈영토적 사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뭐 가상국가라고 하기도 하고 영토의 경계에 관계없이 그래서 글로벌 경영을 고민하자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글로벌 차원의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포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글로벌을 사고할 때 그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좀 비전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세계 포용 평화국가라는 고민도 할 수 있고 세계 포용국가 연합을 고민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용의 원리는 단지 우리 국내에 우리 구성원들을 포용하느냐 배제하느냐 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와 세계의 관계를 설정할 때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87% 되어 있고요. 재동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유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재밌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작년에 14만 명인데 우리나라로 유학 오는 나라가 181개국이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하고 너무나 넓게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자료는 세계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한류 팬이 얼마냐? 8,90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100만 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한류 팬을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고 잘 대접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고 기업이 붕괴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이 열거한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죠. 대외 개방주의, 평화주의, 뭐 우리 한국의 자산이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알셉이 이제 그 타결이 됐는데 여기에 가장 개방주의 노선을 취하는 나라가 아세안하고 이제 우리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은 이쪽에도 참여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제일 적극적인 나라들이 아세안하고 한국이고요. 또 중국도 개방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합전략과 관련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ODA 사업에 좀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ODA를 그냥 이렇게 배분하듯이 할 게 아니고 그 수원구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 ODA에 그동안 하던 것보다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이나 이쪽으로 대폭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협력하는 나라 중에서 한 30개 정도는 특별협력국가 개념으로 우리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자. 이 발상은 영연방에서 오는 그런 발상과 비슷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연방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만들자, 의료 플랫폼을 만들자, 그 다음에 에코스마.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제가 여기 예시를 했고 이미 SM 같은 데는
자기들 그 플랫폼이 전 세계에 항상 열려 있고 여기에 늘 접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곳입니다. 의료 쪽에 수요가 많고 최근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스마트 시티, 에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논의가 많았고 가장 인기를 끌은 사람이 진주에 가 있는 LH 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뭐 곳곳에서 만나자 하고 계약하자 그러고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육. 저는 이게 지금 새로운 활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생산성본부는 제가 거기 회장을 만났더니 인도네시아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 생산성 향상과 관련 여러 지식 기술들을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현지에서 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미 협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예, 한 5분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과감하게 마이크를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글로벌 혁신 플랫폼, 혁신 허브로 만들자. 이게 제가 몇 가지 분야를 열거했고 이거는 제가 정부 지날 때도 이런 개념으로 물론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고 수도권 외에 대덕이다 무슨 어디 부산 뭐 어디 뭐 대구 이 일대다 해서 한 3개 내지 5개 정도는 글로벌로 개방된 이 혁신 체계를 만들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나 폐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자고 다 외치는데 뭔가 모르지만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가시티가 1000만 이상 되는 도시인데 다 지금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도시가 만들어질 때 모두 새로운 주택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통한 혁신인데 이거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의 교육의 뭐라고 할까요? 교육의 효과랄까? 교육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랄까요? 이게 지금 IQ가 다 떨어지고요. 요거는 제가 그 자료를 볼 때 이조 장관님 분석을 제가 봤습니다.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 역량 조사인데 20대, 30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고 이게 어느 단계부터 학습 의욕이 줄어들고 해서 이게 줄어든다는 내용인데 이건 대단히 저는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죠. 애들이 무슨 중고등학생들 성적이 좋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학습 능력이 제일 좋은 것처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글로벌 탤런트 인덱스도 한국이 여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역량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31 교육계획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표준화 교육하고 창의력 교육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제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테일러가 1910년대, 20년대 표준화 생산 방식을 만들 때 그때 채택된 산업시대의 표준화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도입된 원리가 교육에 적용된 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 세계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년 초중고 학년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된 게 지금 대량 생산 체계에 맞는 게 이게 이 표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고 우리가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 지금 이제 확산되는 것처럼 퍼스널라이즈드 티칭,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으로 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우리가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고 개인의 어떤 그 특징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되겠죠. 전면적인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저는 그 방향이 창의력 교육이고 이 창의력 교육의 가장 핵심은 개개인이 가진 호기심을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미켈란젤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호기심. 이 호기심이 미켈란젤로를 만드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을 이야기할 때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울 텐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 호기심을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호기심과 이 개성 자율성, 저는 이게 결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국내 상황, 대학 상황이 좋은 교육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캠퍼스 가지고 있고요. 우수한 교수요원이 있고요. 좋은 실험 장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당 부분은 이 교육부가 다 지원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는데 우리 지금 딱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문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학들을. 그런데 아시안하고 다른 나라를 보시면은 교육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캠퍼스도 대학을 만드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실험 장비를 다 제공해야 되고 우수한 교수 자원을 양성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아시안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우리 경사인에 이제 그 기념 학술 행사를 했는데 베트남 사회과학원 소속 경제연구소장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분의 발표의 핵심은 베트남은 초기 성장 단계를 산업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중간 단계에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좋은 장비가 더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걸 장비를 다루고 그걸 분석하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창안해내고 할 수 있는 힘은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베트남도 이제는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에 도달했구나. 아시안을 보면은 저 밑바닥에 나라도 있고 중간에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제 태국도 더 올라갈 거요. 줄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 단계는 그렇게 뭐 이런 고등학교 교육 정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고등교육이 필요한 시기인데 참고로 거기는 대학이 지금 제대로 대학이었고요. 교수연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엄청난 상업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 저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고 제가 이 내용은 최근에 그 유은혜 장관보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하면 다 되는 게 아닐 테니까. 우리 이주호 장관님도 좀 힘을 많이 보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실제로 ODA 사업 같은 것도 그 나라들이 우리 고등교육을 거기에 이렇게 전파해서 자기들 이렇게 자기들 국민의 역량을 정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는 뭐 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우리 대학이 인간 역량, 시간, 공간 이 세 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대학이고 그중에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 미래에 예측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공간적으로 확장해서 자유자재해서 특정한 뭐 수도권, 뭐 부산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몸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활동의 공간은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안에 중국,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조건을 잘 활용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포용이 왜 중요하냐? 포용하면은 처음에는 관용이고 다음은 수용, 이렇게 마지막 단계 변용으로 가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참아내는 게 관용이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듣는 게 수용이고 마지막은 변용의 단계인데 이 변용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포용의 세 가지 단계고 요소죠. 이 변용이라는 거는 이게 해결식으로 변정법적 종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변정법 종합은 다음과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include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이 제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include 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include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transcend 한다. 초월한다. 그러면 정반합이 이루어지고 여기 온갖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막 온갖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다 포함 한 단계에서 아직 우리끼리 갈등이 남아있고 내 내면적인 갈등도 남아있는데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정반을 통해서 합의 단계. 이 합이라는 것은 정의 요소와 반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되 정보다도 우월하고 반보다도 우월한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이질성, 다양성을 다 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단계가 이 변정법적 종합과 도약의 단계입니다. 포함하고 초월하고. 그래서 포함함으로써 평화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초월함으로써 혁신을 지향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포용의 어떤 원리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원리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 마음의 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 좁은 마음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넓은 우주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발전하고 여러분 소속한 대학이 다 발전하고 그 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조공연을 들려주신 성경용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기조공연을 청해보기 전에 내빈 한 분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세대학교 조승국 부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례를 공유하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일단 초대해 주신 우리 박 총장님, 또 우리 부총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글로벌 시각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세계에서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이해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마침 에듀케이션 커미션이라고 글로벌 협의회에서 제가 커미셔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잠깐 가급적 좀 빨리 좀 넘어가고 그 이후에 제가 한국 대학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학습위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든 베트남이든 지금 많은 개도국에서 학교를 많이 짓고 아이들이 학교에는 다 다녀요. 그런데 심지어는 중학교 한 3학년이 됐는데 문장을 제대로 다 못 쓴다거나 한 문장을요. 그리고 분수를 제대로 계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학교를 짓고 학교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지금 젊은 인구가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거의 절반이 넘는 8억의 인구가 2030년 됐을 때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중등 교육 수준의 이제 기초 역량을 이제 저희들이 측정을 하면 그 역량을 못 지금 갖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가장 지금 관심들이 많고 국가들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력하자는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에 계실 때 사실 SDG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2030년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어디에 집중해서 좀 협력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학습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SDG의 네 번째 고올인데요. 실제로 한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듀케이션 커미션이 설립이 됐습니다. 2015년에 됐고 제가 2013년에 장관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여기에 지금 멤버로 커미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가 일단 체어를 하고 있고 사실 그 헤드 오브 스테이트죠. 뭐 국가 수상을 지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노벨상 받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뭐 보고서도 내고 또 기금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한 2조 정도의 기금을 일단 마련해서 5조까지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 체어를 하고 있는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는 이제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주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입니다. 아까 잠깐 성경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게 학습이 잘 안 될까? 그거는 표준화된 학습이라고 아까 성경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공장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한 30명, 60명, 뭐 8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을 교수나 교사가 그냥 딜리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수요나 특성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별화된 여기 교육학 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명 한 명한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지금 전 세계 교육 정책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진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이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이런 정책을 집행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국의 대학에도 뭐 당연히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DC에서 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돌아와서 서울에서 아시아 허브를 만드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 글로벌하게는 런던에 있고 지금 워싱턴에 이 2군데에서는 지금 이제 오피스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지금 서울에서 오피스를 만들고 있고 아프리카도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사실은 몇 달 전에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아 허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큰 방향이 하이터치 하이텍 학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솔루션이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지만 크게는 그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지 성과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대학들, 한국의 교육기관들, 한국의 그 교육혁신가들이 이 하이터치 하이텍 러닝 쪽으로 많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성과가 많이 나면 정말 글로벌하게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터치 하이텍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블룸의 탁사노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당연히 이제 그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일단은 그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은 새로운 걸 크리에이트하고 지금 뭐 이제 앞에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조하고 뭐 이런 역량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창조하는 거를 학습하는 것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냥 암기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말 중요한 역량들이 안 길러지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뭐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뭐 입학사정관부터 해서
이 수시까지 사실 가는 이제 그 대입의 그 방향도 저희 때 이제 많이 고심을 많이 했었고 또 정책화도 했었고 또 수업의 그 변화를 위해서 뭐 창의 인성 교육 같은 것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 위에 부분을 그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후에 아마 제가 보면은 그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대학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교수나 교사들이 이 밑에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 이 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담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또 이걸 무시하고 그냥 프로젝트로만 가면 아이들이 지식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프로젝트해서 솔루션을 만들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게 만드느냐 또 이제 미국말로 이제 스케일러블 그러니까 확산 가능한 이제 새로운 모델로 만드느냐 했을 때 이 밑에 이 두 부분을 기계한테 맡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AI입니다. 지금 뭐 AI가 뭐 많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을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이텍인 거고요. 이쪽이 하이터치인 거죠. 그래서 하이터치에는 창의적인 크리에이션도 있지만 앞에서 강조했던 협력하는 휴먼 커넥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아이들을 끌어올려주는 교사들의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윗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인성과 학력을 균형 있게 다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제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학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이제 풀 때 많은 아이들이 못 풀잖아요. 그런데 그 못 푸는 이유가 이렇게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념을 아예 몰라서 못 푸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중학교 1학년 진도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를 교사들이 일일이 다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특히 AI가 장착된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랑 인터랙트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 컴퓨터가 당신이 이걸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거일 수도 있고 3학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이 이미 사교육 시장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면 글로벌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은 인구의 반이 수학 문제를 해소를 못하지만 이거를 도입했을 때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올해 노벨상 수상을 한 마이클 크리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해서 사실 유명해졌는가 하면 한국에는 사실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됐는데요. 케냐에서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그걸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트레이닝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교육 정책이라는 걸 다 한 거죠.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무료로 배포하고 교사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아이들 수업 시간에 그걸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를 분석을 하니까 단지 상위 20% 아이들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딱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교육 방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아무리 트레이닝을 잘 시켜도 상위 20%의 아이들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80% 아이들은 이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라는 개별화된 수업 방식이 아니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도 많이 쓰고 한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례가 그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1학년 12개 과목을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이 합니다. 지금 뭐 벌써 한 3, 4년 됐고요. 이거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벌써 이걸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뭐 미국의 볼티모어 주가 워싱턴 바로 옆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이 디스트릭트의 모든 학교들이 이걸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듀케이션 커미셔너로서 베트남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베트남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국의 디피드라는 원조 담당 부서하고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 매크로힐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같이, 출판사라기보다 요즘은 글로벌 출판사들은 다 이런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평가는 KDI 정책대학원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도 가봤는데, 이때 제가 대구의 교육청에 그 교육감님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근데 본인은 수능 시험 때문에 못 오고 거기 전문가들 네 분이 베트남에 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연구원 원장이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수원 원장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워낙 수학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 베트남 수업 시간에 딱 그걸 하는 걸 보시더니 본인이 평생 꿈꿔왔던 개별화 수업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베트남에서 무슨 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불렀느냐 하셨는데 보고 정말 놀라신 거죠. 이게 가능해진 지금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퍼뜨리자는 게 저희들 에듀케이션 커미션의 지금 목표고요.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커미션 에이시아라고 해서 서울에 허브를 두고 하는 조직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대구시는 당연히 베트남에서 와서 봤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대 4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하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과목이 지금 필수화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과목부터 하이터치 하이텍 학습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 아까 진주시 얘기 잠깐 나왔지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여시제하고 지금 커넥터 재단은 그 네이버의 재단입니다. 그 재단하고 진주교대 부속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학도 지금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KDI 대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 옆방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제 아이디어를 듣고 이번 학기에 시작을 했어요. 어떤 과목인가 하면 퀀티타티브 메소드라는 코어 코스입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 정책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대학원 수업을, 정책에 대한 대학원 수업을 이제 1년간 듣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 절반은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뭐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기 때문에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퀀티타티브 메소드를 가르치려는 교수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을 가르치는 한 분이 알렉스라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U에서 하는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가르쳤는데요. 제가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이게 처음에 이제 딱 가르치기 시작하면 베이스라인 테스트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뭐 어려운 테스트도 아니고 한 8개, 10개 정도 문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푸는 거 보고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기계가 아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꼴찌를 한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도 당연히 그 알렉스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출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간고사에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알렉스가 교수들한테 매일매일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교수가 알 수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알렉스를 가지고 100시간을 계속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는 만약에 알렉스를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그 수업만 했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포기할 사람들인데 이거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학기부터 KDI 대학원은 이게 이제 한 세션만 국구 교수님이 특별히 관심 있어서 가르쳤는데 이 쿼티타티브 메소드를 가르치는 5명의 교수님들 세션에서 전부 다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죠. 특히 영어로 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충남 지역이니까 이게 안 오신 것 같은데 순천향대학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 과목은 아니고 1학년 아이들 중에서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이랑 연결을 해서 한 4주간 이걸 시켜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다음 학기부터는 정식 수업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대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은 아까 이제 성경영 회장님 그 슬라이드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숫자로는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지금 뭐 고교 졸업자 수가 이제 40만으로 줄어드니까 60만 뭐 그전까지는 75만 원이 된 때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 3분의 1 뭐 이상이 줄어든 건데요. 이게 누구나 느끼시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도전은 사실은 학생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은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이잖아요. 지식산업의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지식이 더 이상 정태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1900년까지는 지식이 2배로 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45년대 되면 25년 걸리는 거고요. 지금 얼마 걸리겠습니까? 나노 테크놀로지는 2년 걸립니다. 보건 쪽은 18개월이고요. 기초적인 그 휴먼 날리지는 13개월이고요. IoT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IoT는 12시간입니다. 지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창출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만 해도 이런 것까지는 제가 크게 많이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굉장히 큰 위기인 동시에 도전의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도 이게 또 제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토론하면서 생각했던 걸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국 대학들이 그냥 기존에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10년 후에도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하고 10년 후에 가르치는 학생은 전혀 새로운 대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상뿐만 아니고 방식도 지금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터치 하이텍 같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가능한가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지금 같은 아이들, 같은 특성을 가진 아이들, 또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대상의 아이들을 찾거나 이제 유치하는데 그 아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학생들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을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 계속 외국인 아이들이 올까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고 새로운 대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ASU,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뭐 베스트 유니버시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 총장이 그 마이클 크로우라는 총장인데요. 저하고는 좀 친하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7년 전에 그 콜롬비아 대학이죠. 아이비리그고 뉴욕에서 뭐 최고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프로보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처 부총장님이시죠. 콜롬비아 대학을 바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은 현상 유지해도 된다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아마.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총장으로 그래서 본인이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뭐 아주 학생 수도 별로 많지 않고 굉장히 위기인 학교였는데, 일단은 애리조나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 자체가 교육에 전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애리조나 주에서 뭐 고등학교에서 수학의 에버리지 스코어는 미국이 뭐 본래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아닌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정말 낮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대학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다른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SU는 이미 17년 전부터 다른 대상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디스트럽티브 이노베이션의 핵심이거든요. 새로운 대상,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먼저 한 대학들이 결국은 다른 대학들을 추월하게 되는 거죠. 저는 ASU가 제가 워싱턴 DC에 1년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중요한 교육 관련 회의 때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지금은 거기도 물론 오지만 ASU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미 많이 ASU 대학의 학생 수가요 3만에서 1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는 워낙부터 그 대학에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3만에서 10만으로 늘어나는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10%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앞서가는 대학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법은 새로운 대상을 고민을 한 거고요. 그 새로운 대상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로 가면은 이게 새로운 대상이 아니고 주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이 하버드를 능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새로운 대상, 새로운 방식을 다른 대학보다 먼저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시면은 지금 기존에 뭐 제일 좋은 대학들을 분명히 능가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와해적 혁신의 기본 개념이고요.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와해적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상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제가 ASU 슬라이드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대학, 그다음에 그레이지 스쿨, 뭐 대학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학습은 그냥 대학원까지만 가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라이프롱 런으로 쭉 가는 거죠. 80세까지. 그러면 대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80세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곧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4년간, 6년간이 아니고 라이프롱 러닝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변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모하는 기관이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런 대학이 선두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도 저는 뭐 아까 신윤영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셔서 너무 사실 좋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8억 이야기했잖습니까? 공부 못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아이들은 4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한 1억 6천 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매일 3만 명 이상 대학을 2개씩 만들어도 모자랍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한국의 대학들이 무시해야 됩니까? 저는 이쪽을 굉장히 많이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이 지금 현재 27,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중국 학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을 가르칠 때는 아까 제가 KDI 스쿨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기초학력 같은 게 다 지각각이기 때문에 정말 개별화된 학습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개별화된 학습을 교수님 혼자 하시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 테크놀로지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의 핵심 역량을 한번 다른 방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그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또 얘기했었지만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이게 미래 차세대의 4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C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초 소양들인데요.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리터러시가 뭐였습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는 세 가지 3R이라고 해서 그게 기초 소양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차세대에 갖춰야 될 기초 소양이 이제 3L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그래서 뭐 지금 많은 대학들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 지금 뭐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본 역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리지가 12시간마다 이렇게 더블링이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에 비해서.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는 특히 뭐 코딩이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완전히 지금 사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휴먼 리터러시입니다. 이렇게 될수록 휴먼의 가치나 이 미덕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리터러시, 그러니까 읽고 쓰고 계산하고는 이제는 기계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데이터 리터러시, 테크놀로지컬 리터러시, 휴먼 리터러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4C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하이텍 학습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저는 일단 하이텍을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있는 하이텍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지금 이제 ASU 같으면 매크로힐에 알렉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출판 회사의 세계 넘버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피어슨이거든요. 그 다음 넘버 2가 그 매크로힐인데 지금 다 책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 개발하는 걸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이 지식과 관련된 이 인더스트리가 여기 이쪽으로 이미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들뿐만 아니고 뭐 이 소위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쪽 에듀텍 쪽에 지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이나 산업은 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뉴턴이라든가 뭐 콱북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금 12개 과목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텍 학습 중에서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온라인 러닝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제가 좀 장관했을 때 좀 놓쳤던 부분이 사이버 대학하고 기존 대학은 이제 벽을 태워야 됩니다. 기존 대학이 온라인을 뭐 20%밖에 못하고 사이버 대학은 오프라인만 하고 그런 이제 구분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죠. 모든 대학이 이제는 ASU처럼 온라인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블렌디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새로운 학생들, 외국 학생들, 또 라이프롱 러너들을 교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차세대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터치 학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지만 이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거는 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했을 때 교수나 교사들의 이제 역할이 틀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교수와 교사들은 렉처가 아니고 이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수업을 그냥 그 지역의 기업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프로젝트화해서 수업을 하는 학과가 이미 생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학과 자체가 융합돼야 됩니다. 기존의 학과로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ASU 같으면은 뭐 69개 학과를 다 폐지하고 30개 학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도 이제는 이제 멀티 디시플리나리를 넘어서 이제 트랜스 디시플리나리라고 하죠. 트랜스 디시플리나리 리서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질학과와 천문학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완전히 다른 학과죠. 그런데 이 학교는 School of Earth and Space Exploration, 이렇게 들어보면 훨씬 더 이 학과가 더 재밌는 걸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지질학 다 다른 학과인데요. 이걸 하나 모아서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 이 학과가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NSF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 융합이 하이터치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 학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익스피리엔셜 러닝입니다. 여기 아마 여기 계신 그 혁신가들도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현장하고 연결하는 거죠. 아마 산업기술대학이 제일 또 잘하고 계실 것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노스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가 아니고 2학년 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장 학습을 연결시켜주는 코디네이터가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130국가에 3,300개 기업과 연결을 시킵니다. 한 학교가요. 그런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학교가 노스 이스턴 말고 또 있습니다. 저기 들어보셨겠지만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한테 어떤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뽑냐고 물어보니까요. 당연히 뭐 하버드, 예일 많이 뽑으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뭐 스탠포드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워털루 대학, 노스 이스턴 대학, ASU에서 옵니다. 앞서가는 대학들이 가장 앞서가는 실리콘밸리의 취직이 제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변화가 시작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한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도 훨씬 지금 더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학습을 할 때 대학과 기업이 만나가지고 아예 교육과정 자체를 코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그냥 4년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디자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위치도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멀티 유니버시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이 지금 이제 변혁의 시간이 왔고요. 변혁의 핵심은 첫째는 관료 시스템에서 혁신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 교육부 장관 선생님이 갑자기 관료에서 혁신 얘기하냐고 하시겠지만 그 관료의 문제, 관료주의의 문제는 교육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대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지금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 대학이 교육부만큼이나 관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ASU도 그 총장이 한 17년 하면서, 제가 ASU 교수를 최근에 한 분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뭐 우리 한 17년 되니까 우리 학교 너무 관료화 돼가지고 지금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료화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돈을 그냥 다른 데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변혁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관료 시스템에서 혁신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몇 분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의 생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학생 수가 주니까 뭐 우리 대학 문 닫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직의 생존만을 가지고 급급하다가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면 다 죽습니다. 조직의 생존이 아니고 경제사회의 변혁, 학생의 성공, 정말 큰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접근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해준 목표 달성,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목표를 정부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부가 하라고 해도 심지어 돈을 지어줘도 이게 아닌데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시지만 정말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하시려면 학습과 지식 창출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관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에서 교수는 관료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을 어떻게 하면 knowledge innovator죠. 지식 혁신가로 만드실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원은 제가 사실 등록금 반값을 할 때 제가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장학금 제도나 뭐 등록금에 대한 규제도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는 등록금이 주된 그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이 주된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ASU의 사례에서 봤듯이 제도를 혁신하고 또 다양한 기업들, 아까 보면 그 ASU가 많은 에듀텍 기업들의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걸 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그 ASU에 가보면 에듀플러스라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컴플렉스에 에듀텍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투자도 합니다. ASU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또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파트너십을 통한 뭐 수익 창출의 다양한 그 제도적인 실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국가 차원의 그 대학,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국립대학들 다 지방,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다 내셔널 유니버시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트렌드가 지역 차원에서 기여하는 대학, 그렇지만 그 지역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것이 결국 또 글로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지역과 글로벌하게 연결하는 그런 모델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니고 지역에서 1등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나가서 글로벌하게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대학들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의응답 받을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떡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